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 엄마입니다.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공부와 취업 활동에 바빴던 평범한 학창 생활을 보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꽤 큰 여행사에 취직했었는데 마침 IMF 사태가 일어나서 입사가 취소됐어요.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행정공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IMF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던 때라 집에서 다들 기뻐했는데 저는 시청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 졸업 학기였던 여동생의 돈을 챙겨주고 부모님 사업에 필요한 돈도 대출을 받아서 드렸어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집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동생도 취직을 해서 제 부담도 적어졌어요. 그 즈음에 대학교 친구가 저에게 북카페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 부모님께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해보라는 입장이셨는데 내가 일해보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더라고 하셨지만 아빠는 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북카페도 사업이잖냐. 사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든 일 안 하고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셔서 결국 두 분은 싸움도 하셨어요. 저는 괜히 부모님 사이만 안 좋게 맞는 것 같아서 결국 보류했어요. 아무래도 난 북카페를 못할 것 같아나 때문에 집안이 불러일으켜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시기만 하고 그러자 친구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투자만 좀 해봐. 휴일에만 잠깐씩 나와봐도 되고 친구는 자금이 부족한 부분만 보태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이 좀 됐어요. 저도 취업 당시 사정이 안 좋아서 공무원이 된 거였는데 원래는 여행사에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나중에는 저도 여행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일을 하시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어요. 엄마는 원래 아빠가 작게 하시는 무역 사업을 도우셨는데 제가 공무원이 되고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여성 의류를 동남아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저도 제 사업을 할 기회가 생긴 걸 놓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아빠의 반대도 걸렸고 같이 하자는 친구가 저하고 아주 친했던 건 아니라서 고민이 계속됐어요. 제 고민을 눈치챈 친구는 일단 자기 가족과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 북카페를 할 가게는 엄마가 얻어주시고 오빠도 좀 보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 모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사업 욕심이 있던 저는 고민 끝에 친구의 제안을 승낙했어요. 공무원 생활에 답답함도 느끼고 있었기에 물론 안정되고 좋은 직업이었지만 저는 좀 더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니는 시원시원하고 사교적인 분이셨어요. 젊을 때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거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봐. 친구 오빠는 친절하고 진지해 보여서 좋았어요. 여러모로 우리 아정이가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와 함께 한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저는 그날 친구와 북카페를 같이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친구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크게 하시면서 상가도 몇 개 갖고 계시고 친구 오빠는 어머니 상가를 관리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친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하셨다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휴일에만 잠깐씩 나가서 북카페 일을 도우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모여 스터디할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친구에게 제 아이디어를 말했고 친구도 그러자고 했어요. 저희는 커다랗게 2테이블 정도를 칸막이를 쳐서 예약을 받아 스터디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북카페만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저는 그 무렵 아예 공무원을 관두고 카페에 매달렸어요. 아빠는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제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는 그럼 해보고 싶은 만큼 해봐 하셨죠. 카페에는 스터디 예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구는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로 변신시켰어요.
물론 일반 손님도 받았기 때문에 카페는 더욱 번창했어요. 그 무렵부터 친구 오빠와 사귀기 시작했고, 오빠는 전부터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솔직히 조언을 받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오빠는 저에게 참 잘 맞춰주고 친절하고 자상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고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아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빠가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빠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수경아, 우리 서로 바빠서 못 만나는 날도 많은데 집에서라도 같이 시간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저는 오빠의 프로포즈를 듣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좀 아쉬워하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여자가 아직은 사회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많은데 서로 잘 도우면서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오빠도 사업하는데 모르겠어? 지금도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그렇게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오빠가 저를 많이 배려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친구와 친구 부모님도 제가 한 식구가 된다며 좋아했어요. 누구 하나 반대가 없었고 순탄하게 진행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자기 식당을 체크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지만 가게가 안 돌아가고 친구에게 전화 받고 나가 새벽까지 술을 마실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카페를 나가서 알바생들 체크도 해야 해, 점검도 해야겠어요. 벌써 며칠째 안 나가잖아요.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타로. 나까지 가서 보태냐?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사장이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완전 엉망이 되니까. 아, 진짜. 옆에서 더럽게 떽떽거리네. 그렇게 신경 쓰이면 내가 나가보든가.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안 좋은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오빠, 혹시 카페에 무슨 일 있어서 이러는 건가요? 저는 놀라서 심하게 방망이질지는 마음을 다잡고 물어봤지만 오빠는 계속 버럭버럭 화만 내더군요. 내가 문제라서 이러는 건가 모르겠냐? 아, 진짜. 잠시도 사람을 쉬지를 못하게 하네.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겨우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카페에 출근했어요. 친구는 나오기 전이라서 저 혼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뭘? 벌써 나갔어서 준비해. 쓸데없이 부지런하기도 하다. 아르바이트 오면 잠깐 집에 좀 들러라. 어머니 목소리는 어째 저기 앞에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다가 아침에 오빠도 이상했는데 집에 나 모르는 심각한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부랴부랴 시댁에 갔어요. 친구는 들어오는 저를 보는 등 마는 등 소파에 배를 깔고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더군요. 시아버지는 외출하고 안 계셨고 저는 알바생 혼자 일할게 신경 쓰여서 친구에게 먼저 좀 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기가 막히는 말을 했어요. 야,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아가씨야 얘 좀 지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카페 좀 먼저가 달라는데 아가씨 얘기가 왜 나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집에 어른인데 어디서 큰 소리야? 아무리 아정이하고 친구야도 여기 너면 이네 시댁이다. 어디서 따지고 드냐?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싶더군요. 어머니, 아무리 아가씨여도 카페가 저희 직장인데요. 누가 내 집에서 직장 얘기하랬어?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당황했어요. 너, 오늘 아침에도 재훈이한테 가게 나가라고 그렇게 패악을 부렸다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가지야. 요즘에 들치고 넌 너무 후졌어. 진짜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고 제가 무슨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래도 일단 그 문제는 제쳐두기로 하고 정신을 챙겼죠.
근데 저는 외우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 생겼나요? 일단 커피 좀 내와. 과일도 깎고. 어머니, 저 읽어봐야 하는데요. 알바생 혼자 있거든요. 너 지금 아장이 안 나간다고 나한테 시위하는 거니? 친구는 그 와중에도 과자를 한 봉지 다 먹고 배를 긁으며 TV만 보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동안 카페의 집안일 때문에 지각했던 거며 아프다고 빼졌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을 거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과일을 깎으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 제가 알던 시댁 식구가 아니었고 친구도 변했거든요. 아니, 변한 게 아니에요. 그저 원래 모습을 잘 숨겼었고 그들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네요. 너, 돈 좀 번다고 내 아들한테 가게 나가라. 마라 잔소리하는 거 난 딱 싫다. 그럴 거면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만 해. 저는 그 말에 너무 속상해서 조금 따지지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밖에서 일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기분 나쁘면 내 아들,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야. 그리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나? 넌, 그러자 친구가 옆에서 풋하고 비웃더군요. 저는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친구가 먹고 난 후에 과일 접시와 컵을 설거지하고 시댁을 나서는데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가다가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인자하게 저를 보시더니 잠깐 어디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곰탕집에 데리고 가셔서 뜨끈한 곰탕과 수육을 사주시는 거였어요. 속이 든든하고 뜨뜻해야 뭐래도 버티지 많이 먹어라. 아버님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그러면서 아버님 앞접시에 고기를 놓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어려워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집 식구들이 제멋대로인 거 내가 다 가장으로 바로 서질 못해서야.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라는 걸 애써 참았어요. 내가 너한테 잘하마. 기운 내라. 아버님 말씀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하지만 밤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는 결국 오빠와 싸우고 말았죠. 대체 우리끼리를 왜 어머니한테까지 가서 이야기해? 뭐가 어떻다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남이야? 난 전부터 엄마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그럼 오빠는 내가 우리 싸움 얘기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해도 기분 안 나빠? 그랬더니 오빠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야, 너 웃긴다. 뭐, 지금 편가르냐? 유치하게. 그리고 넌 우리 집에 시집 왔어. 우리 엄마가 내가 모실 어머니야. 저는 속이 뜨거울 정도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봤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오빠는 정말 쉴 만큼 자체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통장에 제 몫의 카페 이익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알바생이 없을 때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질 테니까. 아정아, 오늘이 말일인데 이번 달 내 정상금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자 친구는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제 내 거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차피 너도 우리 식구인데 그냥 합쳐서 쓰면 되지. 그건 아니지. 엄연히 나랑 오빠는 다른 살림을 하는데 그럼 들어와서 살아? 안 그래도 엄마도 따로 사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복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야말로 너만 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랑 사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돼. 그리고 너 자꾸 우리 둘이 있을 때 말 놓고 그러는 거 아주 불쾌해. 이제부터 꼬박꼬박 아가씨라고 하고 말 높여.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친구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그렇게 제 속을 질러놓고 자기 약속이 있어서 준비한다며 집으로 먼저 들어가더군요.
알바생과 마감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몸이 안 좋아 누워 있었는데 오빠가 술에 취해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저는 내다볼 힘도 없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그랬더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넌 남편이 술 마시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저는 싸울 힘도 없어 가만히 말했어요. 나 지금 힘들어서 그래? 웃기시네. 얼른 나와서 꿀물도 타오고 씻을 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천근만큼이 몸을 겨우 일으켜 가방과 차키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더는 말도 안 통하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오빠가 저를 확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어딜 나가 나랑 해보자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혼절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 의사 얘기를 들으니 저는 임신 우주 상태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유산이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펑펑 울기만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은 마치 일 때문에 해외에 가서 없었어요. 저는 저를 돌봐주는 사람 없는 병실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한참 있자 오빠가 혼자 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오빠도 아이가 유산됐더니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는 줄 알고 있는 오빠가 핸드폰을 보며 이러더군요. 아 진짜 미사리 가기로 했는데 짜증나게 사람 발목 잡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오빠는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을 기웃기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는 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오빠가 나가자마자 퇴원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6인 병실을 나가려는데 마침 들어오시던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왜 그러냐? 벌써 태어나면 안 되잖아.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저를 걱정해서 병원까지 와준 시집 식구는 아버님뿐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자 아버님은 저를 토닥이셨어요. 내가 너를 붙잡으면 노욕이겠다 싶구나. 식구들 등살에 치여서 사는 건 나 하나면 족하다. 편한 대로 하거라. 저는 거듭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하며 병원을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오기 전에 먼저 이혼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치고 오빠는 제 전화나 문자도 씹더군요. 그래, 이혼녀 딱지 붙이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나도 내 손주 권사 못하는 며느리는 싫다. 저는 시어머니 악담에 몸살이 가지만 괜한 꼬투리 잡히기 싫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오빠는 나중에 문자로 그럼 카페는 그만둘 거냐? 는 것만 묻더군요. 친구는 더 깊은 관계였어요. 이혼하면 카페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투자금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리모델링 비용이나 고정 지출비는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됐잖아. 변호사는 제가 결혼 후 제대로 쓴 계약서가 없어서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투자금을 깨끗이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야 그 집과의 인연을 빨리 끊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여동생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저 저를 안아 토닥여 주기만 했죠. 여동생은 제가 행복할 줄만 알았다며 많이 울었어요. 친구와 함께 운영하던 카페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노력해야 했던 중에 가게를 알아보고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집에서 마들렌을 만들다가 디저트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카페 운영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도 있었고 저에게 베이킹 자격증이 있어 처음에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가게를 얻고 바로 디저트 메뉴 연구에 착수했어요. 생과일을 얹은 쇼트케이크와 요거트를 주력으로 하는 작은 매장을 열었죠. 아메리카노는 원하는 만큼 리필해드리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해 결과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았고 매장은 너무 작아져서 옆에 있는 옷가게 공간을 확장하여 통합했어요. 파티세와 카운터 직원도 2명 채용하며 사업이 성장해갔죠. 다른 지역 카페 사장님과도 연락이 왔는데 그 현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 모든 노력과 피땀 눈물이 보상받은 것 같아서 매우 뿌듯했어요. 가족들도 진심으로 기뻐했는데 특히 엄마는 이혼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생각했을 텐데 결국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위로해 주셨어요. 때로는 남들의 시선으로 인해 약간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의 격려 덕분에 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만난 대학 친구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나이에 비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충격이었지만 마침내 장례식장을 찾아가 시아버지를 추모했어요. 다시 돌이키려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으셨는데 그리고 얼굴을 마주칠 때 잘 지냈니라고 물으셨어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치솟았을 때 저는 그 장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함께 있던 가족들과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울먹인 후 이혼으로 인해 걱정했을지언정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 주신 시아버지를 기리지 않는다면 예의에 어긋날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그렇게 서두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헛웃음을 내어놓았어요. 원한바비가 두갑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오랜만에 뵙게 돼서 기쁘고 잘 지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목례를 올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으셔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끌려 구석으로 갔어요. 예. 당신 본이 잘 되었다 싶다고 전에 아정이랑 함께 다녔던 그 카페 돈을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그 카페에 돈을 보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 왜 돈을 보태요? 제가 어째서 그것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상냥한 척하시며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니네끼리 오해가 좀 있어서 틀어졌던 게 알겠는데?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내한테 잘했니? 시아버지 생각은 잘 됐다고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카페에 관심이 없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다시 돌려주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혼잣말하며 저와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이때 오빠가 와서 따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뭘 따로 얘기해? 난 할 얘기 없어. 얘기할 거 있으면 여기서 해? 때를 맞춰 내려다보는 모든 이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오빠가 눈치챌 수 있는 호구로 보아온 것 같다며 카페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돌려받지 않은 돈을 소송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불렀을 때 시어머니가 흠칫하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 언제 유리다 해서 요즘 난 지낼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아정이와 함께 했던 그 카페에 돈을 투자해. 그런데 잘 됐습니까? 그래서 요령이 있는 대답을 원하시는 거면 아정이나 꼭 제대로 지도해 주세요. 저는 날 아정이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정신 차려. 가게가 후순위야. 놀 생각만 하면 사업이 될 것 같아. 이후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구들에게 단호한 말을 하고 가족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당시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흐르며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어요.